측정 도구나는데요. 측정 도구는 사전, 사후 측정 도구가 동등해야 됩니다. 사전 측정 도구와 사후 측정 도구가 다르다면은, 측정 도구가 자체가 다르다면 인과관계가 측정 도구의 문제인지 방법의 문제인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앞부분은, 앞에는 제가 조사하고 뒤에 부분은 김태희 씨가 와서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측정 방법이 다르니까 조사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 자체가 크게 변경되면 안 된다.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신뢰도 보실 거예요. 신뢰도 한번 측정을 보시게 되면, 신뢰도에서는 얘는 측정 도구가 똑같죠. 검사, 재검사는 측정 도구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측정 도구에 따른 오류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복수장치법이나 반분법인 경우는 측정 도구가 A라는 측정 도구와 B라는 측정 도구 자체가 동등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한번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측정 도구가 자체가 다르다면 어떻게 된다? 사전, 사후 측정 도구나 측정도 A라는 측정 도구와 B라는 측정 도구가 자체가 다르다면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계적 회귀입니다. 통계적 회귀라는 것은 극단치가 있으면 평균으로 해람한다. 다시 말하고요. 자료가 극단치가 있으면 평균으로 수렴한다. 모이게 된다. 이런 것들을 통계적 회귀라고 합니다. 통계적 회귀. 자, 극단치는 어떻게 된다? 극단치의 정보는 시간이 흐르면서 평균으로 모이게 되는 것들을 통계적 회귀라고 합니다. 통계적 회귀. 자, 시험조과에 주시험조과와 상호시험조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 책에 있긴 합니다. 책에는 시험조과에는 주시험조과하고 상호작용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시험조과를 한번 좀 참고로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시험조과는 다시 설명드리면 뭐라고요? 주시험조과, 그렇죠? 상호작용, A라는 작용과 B라는 서로 간의 관계를 또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실이 있습니다. 상실 한번 보자. 상실이라는 것은 조사 대상자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사 대상자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실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겠죠. 자, 검사, 재검사 같은 경우죠. 상실입니다. 상실. 검사, 재검사 같은 경우는 상실. 전과 후에 조사 대상자가 없어지는 경우 인과관계 혹은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선발의 요인입니다. 선발은 조사 대상자 자체가 어떻게 선발할 거냐 따라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선발은 가급적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무작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표본의 최신의 리스트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신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안에서 모집단, 다 설명할 수 있는 최신의 리스트 그 다음에 무작위 혹은 여러가지 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을 쓰게 된다면 이런 선발의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한번 보죠. 내적 타당 저해 요인은 아까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하는 방법과 짝짓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위라는 것은 이제 우연을 최소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성을 증대시킨다 혹은 우연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무작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작위. 그러니까 최신이 아니고요. 최신이에요. 최신. 제가 혀가 짧아서 최신. 최신. 그러니까 최신의 표본 리스트. 그러니까 표본 틀이 되겠죠. 표본 틀을 확보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자, 무작위를 통해서 우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을 최소화시키자. 최소화시키려는 것들은 이제 무작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작위. 두 번째, 짝짓기인데요. 짝짓기는, 유사한 쌍을 만듭니다. 유사한 쌍을 만들어서, 하나 집단은 A로, 하나 집단은 B로, B는 B하고 A를 상호,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짝짓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짝짓기. 짝짓기 다시 보시면, 쌍을 만드는 거죠. 뭐냐면, 반에서 성적이 비슷한 39등과 40등, 1등과 2등을 묶어놓고 1등을 홀수에 배치하고 2등을 짝수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짝짓기,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들을 짝짓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개를 선정해서 비슷한 걸 두 개를 선정해서 거기서 무작위로 A집단, B집단을 분리하는 것들을 짝짓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미카울님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시 A라는, 그러니까 유사한 집단을 두 개를 만들어서 쌍둥이를 만들면 돼요. 쌍둥이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무작위를 홀수, 짝수로 이렇게 배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짝짓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외적 타당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이해가 확 되시죠? 예, 이해가 확 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외적 타당도입니다.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타당도는 설계 타당도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는데 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둘 다 일정한 기준을 설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내적 타당도 무조건 낮고 외적 타당도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선정하되 내적 타당도를 더 높일 거냐 외적 타당도를 더 높일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가능성을 말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철저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험이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됩니다. 실험을 많이 쓰게 되면은 실험 결과는 인과관계를 잘 밝혀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 결과가 외적, 즉 일반화가 가능하냐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죠. 즉, 어머니께서 보약을 지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세 끼마다 식후에 먹어야 되고 술, 담배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침에 딱 아침 식사를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드시 30분 안에 먹기도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보약을 먹고 되는데 친구들은 막 연락 오죠. 그때만 연락 오죠. 술 먹으러 나오라.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실험의 3기준이요? 인과관계 3기준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적 상호성, 공동변화, 허위관계 통제. 네,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가능성. 이 결과가 과연 대표성이 되느냐, 대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호손속가라고 합니다. 호손속가. 호손속가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관찰을 받고 있으면 왜곡되는 현상들을 호손속가라고 합니다. 호손속가. 다시요. 관찰을 받고 있다면 왜곡되는 현상들을 호손속가라고 합니다. 호손속가. 제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이번에는 요약 정리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수업 같은 것들은 그런 것 맞습니다. 공개 수업처럼 열심히 주무시고 있는데 잠자는 학생들이 오늘은 부모님이 옵니다. 그러면은 또 깨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호손속가라고 합니다. 호손속가. 반작용 효과입니다. 반작용 효과는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억나는 현상들, 이것들을 반작용 효과, 반동 효과라고 합니다. 반동 효과. 자, 리바운드 효과라고도 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억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반작용 효과, 반동 효과. 설문지 문항도 있겠죠. 설문지 문항이 이전 문항이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억나는 현상들, 이것들을 반작용 효과. 헤어진 여자친구가 기억난다, 이런 것들은 반작용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독립변수들 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들 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상호작용. 그 다음에 간섭효과라는 것은 반복 측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을 예상을 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간섭효과라고 합니다. 간섭효과. 자, 주시험 효과하고 간섭효과하고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시험 효과하고 간섭효과는 딱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주시험 효과는 반복 측정해서 앞의 내용을 응답을 동일하게 응답하려는 경향을 주시험 효과라고 하고, 간섭 효과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A를 측정했으니 B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B를 미리 예상을 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간섭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간섭 효과하고 주시험 효과 보시면, 주시험 효과는 측정 도구 자체를 반복 측정하니까 오늘 측정했으니까 내일도 키 측정하겠네, 모레도 측정하겠네, 이런 것들을 주시험 효과라고 하는 거고, 간섭 효과는 순서대로 키 재고, 시력 재고, 몸무게를 측정했다면 키를 측정했으니 다음에는 시력 측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력을 어떻게 조절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간섭 효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예상을 해버리는 거죠. 순서를 예상을 해버리는 것들. 주시험 효과는 반복 측정을 할 때 동일한 응답을 하려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작용 효과는 반동 효과.
예, 반동 효과는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피답편에서 이걸 지문지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지문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요거 최소한 3개,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최소한 3개, 최소한 3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다음 대표성을 보겠습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표본 자체가 대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실험 결과 자체가 대표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 생태적으로 그 결과가 생태적으로 적용 가능할 거냐, 이런 것들 생태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요. 표본 자체가 대표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실험 결과 아웃풋 자체가 대표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자체를 이거 비슷한 내용이 되긴 합니다. 생태적으로 대표할 수 있겠느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자체가 대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위반화 가능성은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은 역시 무작위입니다. 무작위를 선정하게 된다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무작위를 통해서는 무조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일정한 기준으로 높일 수 있는, 충족시키는 기준은 무작위라고 보시면 돼요. 무작위. 그 다음에 대표성 있는 것들만 추출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일부 대표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왜곡될 수 있는 내용들은 빼고 내가 대표할 수 있는 내용들만 뽑아서 추출하는 방법을 외적 타당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질적인 요인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집단 자체가 대표할 수 있겠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 결과가 대표할 수 있겠는가 보면 완전 서로 다른 성격에 있는 집단을 넣어봐요. 서로 다른 집단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이 집단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 결과는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즉 서울대학교 학생들만 조사하다가 다른 대학교 있는 학생들을 모아다가 똑같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면 서로 이질적인 요인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타난다면 외적 타당도가 매우 높다라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처럼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이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하자 합니다. 이것을 타당도 측면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측정의 타당도입니다. 측정의 타당도를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측정의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기준 경험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 이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시 측정의 설계 타당도는 첫 번째 뭐겠다고요? 내적, 외적 타당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의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기준 경험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 이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내, 기, 구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